있습니다. 이봉남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술 발전을 원자력의 기술 발전과 좀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시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건설 산업, 특히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건설 산업을 둘러싼 이제 이슈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국내 건설은 이제 90년대까지 많은 그 시설물들을 짓고, 그래서 이 성장, 팽창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고,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그에 따라 이제 국내 이제 그 정부의 공사 투자가 줄어들면서 이 실업률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따라 가지고 청년의 이제 고용,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국내 이제 건설 시장이 이제 주로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해외의 어떤 이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디지털 기술, 즉 스마트 기술을 건설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건 역시도 아직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국내외 건설 산업의 이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 산업의 인식 및 원인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추진 과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봉남 교수님도 짚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제 건설 산업 전체를 보면 이제 시공에서부터 감리, 유지, 보수까지를 후반 가치 사슬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획에서부터 기본 설계까지를 전반 가치 사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 가치 사슬에 이제 투자되는 이제 비용은 한 10에서 15% 정도거든요. 근데 이 10에서 15%가 건설 산업 전체의 가격과 품질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 고부가가치 부문인 이제 전반가치 사슬 부분을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은 건설 엔지니어링 포함한 엔지니어링은 제조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부가가치, 고부가가치율을 가지고 있고, 또 고용 유발 계수도 제조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 현황 및 경쟁 여건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시장의 이제 시공 기술과 가격 경쟁력은 선진국의 한 90%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설계 경쟁력은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그 프로젝트 관리나 기본 설계 등의 고수익 핵심 영역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초에 제2 중동 건설 붐 시기에 무분별한 수주로 인해서 어닝 쇼크가 발생했던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리스크 관리의 부실을 여전히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산업의 이제 이 기능 분야별 역량 수준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선진 기업 대비해서 국내 기업의 역량 수준 중에서 시공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구매 관리, 이런 부분들은 80에서 한 88% 정도 이런 수준으로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이 클레임 관리라든지 또는 리스크 관리, 이런 이제 통합 관리,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한 65%도 되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선진 기업과의 역량 차이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 역량 차이는 수주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주 후에 이익률을 좌우하는 가장 취약한 분야가 리스크 관리, 그리고 클레임 관리, 통합 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가치 사슬 중에서도
이 리스크와 클레임, 통합 관리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은 3,40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96%가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은 4개 정도에 불과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시공에 주력하면서 시공 분야는 글로벌 6, 탑 6를 달성은 했지만은 엔지니어링은 해외 진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한 상황입니다. 세계 시장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영국 이 5개국이 전체 건설 시장의 7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공정 라이선스 등을 독점하면서 기본 설계는 물론 프로젝트 관리, 유지 보수 등도 선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주액 감소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2015년 해외 수주액이 30억 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이제 선진국의 건설 산업 패러다임이 이미 EPC를 총괄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만은 이 낡은 제도로 기술 경쟁력이 감소하고 고급 인력의 유입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이 국내 낙찰 제도 그리고 정당한 대가 지불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해외에 기술이 사업 수주를 결정하라는 그래서 가격 배점을 1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기술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건 뭐 우리 여기 엔지니어링 대표분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PQ 수준도 너무 낮고 결국은 이제 가격이 수주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자격증 보유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기업의 인력 수급이 어렵고 합격자 고령화로 인해서 고급 기술자는 실무 대신 관리 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PE 제도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인데 25세에서 30세에 합격을 한 합격률이 55.8%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사는 합격 평균 연령이 43세고 합격률도 5.7%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축 구조는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탑10 엔지니어링 기업하고 국내 기업의 사업 능력 다각화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ENRG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탑10 기업들은 9개 사업 영역 중에서 평균 6.75개에 진출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 200대 기업에 이제 8, 9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 이 기업들 우리 국내 기업들은 2.37개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2.37개라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타 산업 분야에 이제 골고루 이렇게 진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술 경쟁력이 딸리기 때문에 다각화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현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산업의 비전 인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 뭐 한 90%가 공기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제 비전 인식을 조사를 해본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긍정적인 인식은 5%에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인식은 35에서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건설 산업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경북대학교는 뭐 지방 국립 거점 대학으로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학과를 오고 싶어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한 80%는 성적에 밀려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죠.
모르고 4년 동안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건설 산업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데 막상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3학년 한 2학기쯤 되면은 고민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대부분 설계 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설계회사는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설계회사는 대우를 너무 박하게 준다는 거죠. 설계회사에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설계회사를 옛날에는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설계회사를 가면은 대기업에 비해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초봉이 이제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안 갑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을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설계 엔지니어링 선호도는 6 내지 7% 정도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설계 엔지니어링이 전방 가치 사설의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정말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설 엔지니어 산업의 등록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은 등록 인원 수가 6만 6천 명 정도고 그 중에서 설계 분야가 62.5%고 건설 사업 관리 및 공사 감리 분야가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공사 감리가 한 6대 4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지금 한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초급과 중급이 1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인력 구성을 보면은 어느 회사든지 제가 90년 12월에 처음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삼각 구조,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고 밑에 초급, 중급이 많은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뽑지 않는다는 거죠. 뽑고 싶어도 요즘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엔지니어링 산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실무자들은 없고 전부 다 관리자들밖에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노동 생산성 현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노동 생산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원인이 뭔지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 공장 자동화, 로봇화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은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건설 산업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은 공장 자동화 안 되죠. 그죠? 로봇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입을 너무 많이 해서 생산성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입은 과거나 지금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대가가 적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가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 구조, 인당 GDP에 대비해서 설계 엔지니어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엔지니어링 산업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2.3%로 같은 기간에 전체 산업 3.8%, 제조업 4.3%, 건설업, 시공이죠. 4.9%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비 재고, 그래서 이제 7개 과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7개 과제를 좀 추려봤는데요. 건설 엔지니어링의 용역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건의 건설 사업 관리 계약 금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균 예산은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 기준이 있고 그리고 실제 발주 금액,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51억 3,900만 원인데 평균 예산이 실발주 평균 금액은 57.7%인
27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발주금액 대비 계약금액 평균은 19억 8,100억이고 비율은 평균이 79.7%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국토교통부 기준 예산에 적용해 보면 40억 9,500만 원으로서 21억 1,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은 프로젝트별로 평균 107%의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대가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또 전방 가치 사슬의 고부가 가치 기술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본 계획 대가 기준도 없고 지금 기본 계획 대가 기준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 대가 기준은 있는데 기본 계획에 대한 대가 기준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발주하느냐? 기본 설계 대가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계획 대가가 예산으로 잡혀서 발주가 되는데 이것도 중구난방입니다.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도 그걸 확보를 못 하는데 그래서 기본 설계보다 기본 계획이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일은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 돈은 훨씬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이제 예산 편성 기준 그런 게 없습니다. V라든지 설계 안전성 검토, 지하 안전성 평가 등 설계 관련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돈은 적게 받고 일은 더 많이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급여 수준은 건설업체 급여 수준보다 낮다. 그래서 우수 인재 기피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조달 규정 FAR 규정을 살펴보면은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비의 현실화는 value for money의 개념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 개념, 어느 쪽에 투자를 갖다가 했을 때 얼마만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야 되지. 그래서 건설 엔지니어링의 경우에 최저 가격이 경쟁의 기준이 되어서는 엔지니어링 품질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가치 창출을 목표로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비가 책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 시스템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정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과거 10수년 동안 발주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가격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주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면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좀 경직된 발주 시스템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과제가 대가 기준을 통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고시가 다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실비 증액 가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대가 기준을 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보면은 실비 증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에 고려해서 실비 증액 가산 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 증액 가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실비 증액 가산 방식으로
줬으면은 그렇게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실비정액 가산 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해서 거래 신뢰 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 요율 방식이 아니라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에서 이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면은 기재부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공사비 요율 방식은 국토부에서 과거에 적용하던 기준입니다. 건설사업관리뿐만 아니라 설계의 업무 양이 늘어나고 건설사업관리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단위,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대가가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력 배치, 몇 명을 투입할 것이냐, 거기다 공사의 난이도, 하는 일의 뭐 보증 개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공사비 요율 방식보다 한 30-40% 정도 더 비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이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진흥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은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돼서 건설 산업의 엔지니어링에 이제 진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 이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시장의 반응은 낮은 상황입니다. 스마트 기술의 도입 계획은 30%에도 못 미치고 현재 활용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은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센터 운영 및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 참여자가 모두 함께해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은 현행 법령 및 제도로는 이런 분리 발주가 의무화되어 있고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추가 비용의 고려 없이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업 중심의 사업 수행 체계 구축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건설 관리, 리스크 관리 기술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중에서 위험 요소 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항에 보면은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 요소 관리는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위험 요소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위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안전사고, 안전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안전관리는 여기 그 7항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이미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ISO 30000에서 사업 목적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의 효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관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PM복에서도 사업관리 항목에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관리의 연장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이드를 통해서 건설 계약 시 리스크 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V와 리스크를 동시에 적용하는 크레이브 워크샵 규정도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업의 교육 수요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리스크 관리와 통합 관리에 대한 이 수요가 0.4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기업의 역량 차이 중에서 취약한 분야도 리스크와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설계 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설계 컨설턴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비의 이제 현실화를 전제로 해서 전문화된 설계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등과 한과 같이 BIM, 드론, 자동화 시스템 등의 전문 기술을 가진 설계 컨설턴트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국내는 전문 컨설팅 기업이 너무 영세하다. 그래서 전문 기술료도 너무 낮아서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시에 대형 건설 설계업체가 그 전문 기업의 컨설턴트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해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해외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 초기 정착 비용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 공유 시스템, 신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 자문 등의 이제 관련 정보들은 건설 엔지니어링 단체를 통해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계약, 법률 자문, 수주 정보 등도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작년 연말에 PM을 조기 정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책 포럼을 했는데 PM, CM 뭐 거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CM이나 PM은 거의 같은 건데 이 PM, CF 사업 등을 이제 국내에서 적극 확장 추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PM, CM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해외 프로젝트 이제 진출하려고 하면은 국가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계약 조건에 따른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계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계약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용역비 혁신적 개선을 전제로 해서 설계자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계자 책임 확대 문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설계 용역비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FAR 규정에 설계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비용에 대해서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설계 용역비로는 설계 후 사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 혁신적인 개선, 그리고 설계 시공 종합 역량 육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아키텍트 엔지니어스 액트에 의하면은 입찰 가격은 설계자 선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 가격은 최소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종합심사제 낙찰제, 종합심사 낙찰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사업의 설계 용역비 사례를 보면은 국내 기준과 미국 기준 예산이 약 2.4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설계 서비스 외 업무 내용도 분석 결과 국내는 대부분 설계 용역비에 포함된 반면에 미국은 별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 엔지니어링 진흥을 위한 7대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서머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건설 엔지니어링의 용역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설계 대가 기준을 통합하고, 세 번째, 스마트 기술을 진흥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 리스크 관리 기술을 활성화하고, 다섯 번째, 설계 컨설턴트 활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섯 번째,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설계 용역비 혁신적 개선을 전제로 해서 설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수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